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재활의학 전문가이신 최용석 봉생힐링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세 번째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 분야별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 다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게 재활 환자 중에 제일 이제 많은 게 역시 뇌 중추 질환 계통이 많죠. 네네. 예,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 주시죠. 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제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질병군이 이제 흔히들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이 문제가 돼서 발생되는 질병인데,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이와 같은 이제 혈관 질환에 의해서 보이는 일련의 신경학적인 이제 증상, 소견들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이제 정의를 드린다면, 이와 같은 뇌출혈 또는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를 이제 뇌출혈인 경우에는 신경외과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뇌경색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신경세포를 이제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제 잔존할 수 있게끔 이제 급성기 치료를 이제 시행을 받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치료, 후속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질병군이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활 치료의 어떤 많은 대상자분들이 이 질환군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 손상인 경우하고 뇌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하고 그 재활의 뭐 어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나 기본적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치료의 어떤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질병군 또는 이제 질환군에 따라서 뇌졸중, 척수질환 환자분들의 이제 증상과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뇌, 척수, 중요한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이 개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한 질병에 대한 재활치료적인 전략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척수 질환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마비가 주로잖아요. 그럼 마비는 대개 사지마비면 호흡장애, 이제 경추 쪽이면 호흡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뇨 관계, 그 다음에 운동 관계, 감각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뇌로 올라가게 되면 연하장애나 이런 아주 미세한 어떤 스킬풀한 무브먼트, 그죠? 미세한 기능, 이런 문제나, 그리고 약간의 그런 어떤 기능의 차이에 따른, 뭐 그게 질환 차이라기보다는 그 질환으로 인한 기능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뇌졸중은 이제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개 이제 한쪽 상하지 마비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측 상하지, 사지 마비를 보이시는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환자분도 계시고요. 척수 손상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지 마비 또는 하지 마비를 이제 운동 길력과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마비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뇌졸중 환자분은 사실상 삼킴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다양한 증상들을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군에 대한 치료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인 경우에 치매의 정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치매에 대해서는. 그 많은 보호자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이거 혹시 치매가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 드릴 때, 물론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급속스럽게 인지기능이 변화가 올 때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치매에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 치매가 없던 게 갑자기 생김으로 인해서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환자분의 병력과 그다음에 환자분의 증상들을 또는 이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또는 뭐 MRI 사진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면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치매도 잠재되어 있었던 분들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들한테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결국 치매라고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인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인지기능 저하가 두드러지지만 잠재되어 있는 퇴행성 치매와 같이 병발되어 있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의 약제라든지 치료의 어떤 범주를 정하기가 단독으로 계실 때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6월 초에 저 봉생기념병원에 신경과의 전성만 선생님께서 치매를 전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이 세한국의 비전 TV에서 대담을 했으니까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우리 그 봉생 힐링 병원의 경우에 장점이 뭐냐? 장점이 두 종합병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힐링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서 치매의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보내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인지검사, 치매검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도 겸해서 여기서 하면 크게 도움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네. 한번 그 연구하시죠. 네. 지금 뭐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회복기 재활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병원이지만 저희 봉생기념병원과 동네 봉생병원에 유기적인 이제 의학 전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문 재활 치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지만 종합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당연히 저희 봉생기념병원의 해당 과와 면밀히 협조로가 뭐 협진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뭐 2차 주치 개념으로 봉생기념병원의 주치의들이 또한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을 내방하셔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한과 저희가 재활의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뇌졸중 또는 중추신경의 손상 환자분들은 뭐 내과적으로 신경과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또 신경정신의학적으로 다양한 과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그런 점에서 전문 재활병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환자분의 종합적인 관리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치료가 또 소망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 동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동네 봉생병원도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이제 이태윤 의무원장님께서 또 그 치매에는 또 다 일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부와 서부 쪽은 기념병원, 또 기념병원이 더 가까우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뇌 질환 중에서도 그 유전성 질환들 있잖아요. 뇌성마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재활이 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성인과 달리 이제 소화 질환의 큰 어떻게 보면 힘든 질환인데 뇌성마비 말고도 뭐 발달 장애, 발달 지연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중추신경계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제 소화 발달 장애를 보이는 이제 뇌 중추신경계 질환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재활 치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경학 또는 신경외과, 신경과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포함시켜줄 치료가 사실은 없고 어떤 후속 조치 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재활의학과 치료가 이제 지금은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의 어떤 폭넓은 부분에 이제 꼭 이와 같은 소화 재활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또 소화 재활을 이제 겪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보호자분들, 부모님들께서는 상당한 또 고통을 갖고 계신데 소화 재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로 그럼 그것은 그 입원보다는 통원을 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라이프롱하게 오래오래 해줘야 되니까. 보통 소화 재활은 이제 큰 대학기관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입원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한테 많은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제 자제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교육도 좀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이제 외래통원 치료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간헐적인 입원 치료를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오랜 치료 기간을 요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짐입니다. 굉장히 큰 짐이지만 지금 제가 대담을 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그 뇌질환 또 유전질환 또 앞으로 여기에 척수나 다른 골 근육계통의 후유증에 대한 그 재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중요한 부분이 보호자도 들어간다고 보죠. 이 보호자들을 여하이 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신적인 자세, 환자에 대한 얼마나 서로 같이 고통스러울 테니까 근데 그런 어떤 헬프도 필요할 거고요.
또 뭐 정신적 타치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집에 갔었어도 퇴원해서 통원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님 말씀 이제 사항 따라 처음 입원 시 보호자분들한테 개괄적인 질병에 대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보호자분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책임과 롤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투자해서 보호자분 교육을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날 대면 때부터.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꼭 정기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줍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분이 필요에 의해서 면담을 요청하실 때 또는 제가 일부러 뵙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무언적인 약속이 보통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보호자분들과 치료 경과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보호자분 교육 그리고 보호자분의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게 올바른 병에 대한 지식 교육은 끊임없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퇴원 전에는 반드시 퇴원 전 교육을 합니다. 퇴원 후 그냥 집에 가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뇌졸중 또는 중추신경계 손상 또 우리 장애를 보이는 환자분들의 질병 관리는 생활 속에서 환자가 치료와 더불어서 행복하고 재미지게 살게 하되 보호자는 질병에 대한 관리 요령을 프로토콜 또는 시스템화해서 그거를 환자와 별개로 보호자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달에 한 번 피검사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이런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보호자분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뇌졸중이 생긴 그 원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이 뭐 고혈압이건 당뇨병이건 뭐 혈관성 같은 질환이건 심인성이건 원인이 있는데 한번 그것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되고 자기가 남아서 재활을 받는다. 그럼 되게 이제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되게 이제 해결돼 가는 걸로 안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생긴 상태에서 다시 재발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어느 그 혈관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혈관도 다 지금 안 좋은 거다.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하나 터지거나 막혔으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른 부분의 뇌혈관도 다시 터지거나 막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예방에는 이제 습성에서부터 투약, 검사 하면서 예방이 가는 거. 그것을 우리 힐링병원에서 철저히 잘해주길 바라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자분 교육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질병 특성상 재발을 예측할 그다음에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단지 그런 예방이 100% 안 된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 말 그대로 현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사시되 질병을 이겨낸다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기준을 이럴 때는 무조건 병원에 오십시오. 그와 같이 문제가 보이지 않고 건강히 지내신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꼭 이어왔던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보호자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환자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환자 저렇게 고집불통이어서 나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못 하겠습니다. 즉 보호자분이 지치시는 거죠. 환자분은 또 병에 대해서 지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성에 의해서 그냥 병이 포기 아닌 포기처럼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참 안타까워서 또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병 초기부터 처음 뵙는 그날 인터뷰하는 그 순간부터 보호자분 역할을 신신당부하고 매번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보호자분하고 체크하고 보호자분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확답을 저한테 주실 때까지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척수 손상은 드물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교통사고 많아가지고 척수 손상이 많고 낙상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좀? 그 척수 손상을 크게 원인적으로 구분해 보면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사실은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사고 또는 낙상 이 두 가지가 산업재해 현장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되는 편인데요. 확실히 제가 이제 레전트 수련 기간 때에 비하면 많이 그 발생 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건 외상 또는 교통사고든 외상에 의한 어떤 척수 손상은 상당히 그 병 자체가 위중하고 회복 가능성이 사실 참 어렵지 않나 싶은 정도로
너무 초기에 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척수 손상 환자분들께서 다행히 인지 기능이 이제 멀쩡하시고 양호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초기에 질병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적인 갈등과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들 잘못 또는 질병의 어떤 선택의 결과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심 결여, 그다음에 사회성으로부터 결여,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생활상에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인간다움을 포기하시고 사시는 또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척수손상 재활치료를 잘 받고 또 척수손상 환자분들 스스로가 동호회를 통해서 스스로들을 격려하는 그런 외부 모임 단체도 많고 좋네요. 네, 그런 분들께서 또 생활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본보기로 살아 계시고 계신 척수손 우리 손상 장애 환우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 올림픽에 네네. 보면 상당히 그 성공 미담들이 네. 또 극복해낸 네. 그런 미담들 많잖아요. 네네. 좀 그런 것도 드라마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런 것 좀 보여드리고 하여튼 저는 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든지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네. 어떻게 이거 파이트하느냐, 그런 정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필요하면 우리 정신과가 상당한 수준이 있으니까요. 네네. 정신과 도움도 좀 받으시고 인터뷰도 좀 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것을 할 때에 이 봉생 힐링 병원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단독 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단독 재활병원이 많잖아요. 대학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도심에 있으니까 뭐 어차피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봉생 힐링 병원이 이 부산서 정말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네네.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재성이 뭐 나는 그 우리 돌아가신 부산에 또 우리 전 의료계에 참 우상과 같이 존경하는 장기래 박사님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제 남은 인생이 지금 이제 연매도 꽤 됩니다만 앞으로 20, 30년도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한 뭐 80 정도 됐다. 그러면 아마 장기래 박사 이상의 그런 인물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잘해주시고 네. 그 다른 뭐 말초신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다음 시간에 네. 따로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